보지 않아도 알만한 배낭이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버지의 손에 들려 나타나는 헨리의 같은 배낭이었다. 전라도 촌동네 소장농의 아들이었다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독립자금 16,000원을 들고서 서울로 상경하던 20살 시절의 장만한 배낭이었다. 자수성가를 증명하는 기미적인 물건이기도 했다. 그날 내가 배낭에서 얻은 건 감동이 아니라 자식을 쫓아내는 게 집안 내력이라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30년은 좋게 쓸 수 있을 거다. 나는 30년 수명이 보장된 배낭을 잠자코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았다. 예고도 유예기간도 없이 이럴 수 있는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의 아들을 무일푼으로 쫓아내면 당신 인생이 좀 나아지는지, 이런 일을 하고도 먼 훗날 당신 제사를 나한테 지내라고 할 것인지 경고해두는데 어영부영 집으로 들어가 기어들 생각은 꿈에도 품지 마라. 내 생각은 거기까지도 가진 않았건만 아버지는 혼자 진도를 뺐다. 근처를 기웃대다 걸리면 냉철한 표정을 써 결단을 내린 자의 평정심에 익혔다. 나는 내 할아버지보다 10년이나 더 봐준 거다. 할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가 출근한 후로 어머니는 부엌에 나오지도 않았다. 달그락대는 그릇소리가 평화로웠다. 민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은호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다. 이 추방령은 내게만 갑작스러운 사건인 모양이었다. 그들의 행동에서 동의를 너무 환영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나는 배낭을 끌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막막한 나머지 짐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꼭 필요한 물건이 뭔지도 알 수 없었다. 넋놓고 앉아있는 꼴이 딱했는지 민지가 침낭을 가져와 내 앞에 내려놨다. 한창 캠핑에 미쳐있던 시절에 쓰던 것이라 했다. 아주 비싼 것이라 생색을 냈다. 이것만 있으면 빙하기가 와도 얼어 죽진 않을 거야. 내 안 온도가 40도나 되거든. 은호는 제 SNS에 초대해줬다. 아무 때나 들어와 형. 식구들 사진이랑 소식이 자주 업데이트할게. 이튿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집을 떠났다. 어머니는 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로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행동이었다. 모자 관계와 영원한 사랑은 등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랬다. 평소처럼 다녀올게요 라고 하자니 상황에 맞지 않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니 촬영받고 행복하세요 라고 빌어주며 위선자가 될 것이므로 어깨를 웅크리고 걷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얼굴을 덮치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정말로 쫓겨났구나.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산동의 한 원룸 앞에 서 있었다. 이틀 전 함께 술을 마셨던 대학 동기의 자취방이었다. 녀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쫓겨났다고 하자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겨울을 났다.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온 감정의 기본값이 무기력이었다면 당시 나를 지배한 건 분노였다. 분노의 힘으로 버틴 시절이기도 했다. 욕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를 상대로 섀도우 복싱을 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시험에 합격하겠노라 발톱과 불이 같았다. 그땐 내가 양친을 버릴 참이었다. 아예 호적에서 파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후회하고 매달린 양친을 떠올리면 기분이 좀 나아졌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만사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때는 없었다. 부에 대한 필사적 의지가 타오르자 입안엔 시간이 없었다. 나는 너무 바빴다. 낮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에는 피곤해 저러 코를 고느라 친구의 여자친구가 오는 날엔 책상 앞에 앉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막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단둘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와중에도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곤 했다. 양친의 마음이 변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거절할지 진지하게 고민도 했다. 무한하게도 누구 하나 나를 찾지 않았다. 문자 한 통 보내지도 않았다. 양치는 물론 민지까지도 은우의 SNS에는 맛집 순례와 여행 사진만 잔뜩 올라와 있었다. 강산동 원룸을 나온 후엔 종로에 자리를 잡았다. 2개 층에 방이 50개쯤 되는 고시원이었다. 그중 가장 싼 방을 얻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이른바 먹방이었다.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나는 곰팡이와 함께 8개월을 보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절일 것이다. 어렴풋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던 때이기도 했다.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학원비를 만들고자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으니까. 식당, 편의점, 커피숍, 주유소, 공사판, 노동판, 택배, 야식 배달.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껏 거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11월 첫날 당산동 친구의 결혼식이었다. 카톡으로 받은 청첩장 사진에 따르면 나는 상드는 여성의 원룸에 올 때마다 나를 흘겨보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가려 했으나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다. 신세진 걸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 끝에 자판기 아저씨를 찾아갔다. 자판기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 멀끔한 슈트 차림으로 외출하곤 했다. 어디를 다녀온진 몰라도 돌아올 땐 늘 기분 좋아 보였다. 오늘 멋진 의상이 멋지다고 인사하며 아저씨는 이렇게 화답하곤 했다. 필요할 때 말해 빌려줄게. 설마 저 옷을 빌려 입을 날이 오겠나 싶었는데 정말로 온 거였다. 나와 체구도 비슷해서 내 옷처럼 딱 맞았다. 셔츠와 구두까지 맞춤했다. 나는 방을 문을 나서며 말했다.
조심히 입고 드라이해서 들려드릴게요. 자판기 아저씨는 손을 흔들었다. 마음에 들면 가져도 돼. 난 이제 필요 없어. 어준아 표정이 좀 이상했다. 평소보다 울컥해 보이는 것도 같았다. 이에 대해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걱정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닌데다가 마음이 바뀌기도 했다. 목욕하고 이발을 한 후 머나먼 강남까지 가야 했으므로 결혼식장에서 그간 잊고 살았던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 그중 한 놈은 고양이가 혀를 핥기만 해도 흠집이 난다는 예민한 시계를 내게 보여주었다. 3천만 원짜리라 했다. 대학 시절 만인의 뒤돌아고 불리던 놈이었는데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 결혼으로 인생을 바꾼 모양이었다. 4년 내내 학점이 5승한 방울이었던 다른 놈은 그냥 아무데나 취직했다고 말했다. 아무데나가 어디냐고 묻자 아버지 회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갈 곳이 있는 척 서둘러 결혼식장에 나왔다. 누군가가 가진 것에 맥 빠진 적이야 많았지만 실제로 타격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연달아 귓뺨을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예민한 시계가 오른뺨을 아무데나가 왼뺨을 얼빠진 얼굴로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양복을 들고 자판기 아저씨 방문을 두드린 건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아저씨는 대답이 없었다. 두어 번 더 두들겨 봤으나 마찬가지였다. 자나보다 하고 돌아서려다 나는 멈칫했다. 아저씨는 중증불면증 환자였다. 화장실에 갔겠지 싶어 내다보니 화장실 불이 꺼져 있었다. 부른 듯 난 이제 필요 없어 하던 울적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손잡이를 슬쩍 돌려봤다. 잠겨있지 않았다. 잠깐 망설이다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번개탄 냄새가 훅 덮쳐왔다. 불을 켜자 침대에 몰아누운 자판기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침대 밑에는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다 타버린 번개탄 5개가 들어있었다. 유서는 없었고 연고자도 없었다. 장례식을 치러줄 지인도 없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몇 시간짜리 약식 장례로 아저씨는 세상과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빌렸던 옷은 유품을 처리하러 온 업자가 가져갔다. 방은 말끔하게 청소됐다. 어디에도 아저씨가 살았던 흔적이 남지 않았다.